자, 임진왜란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군이 1592년 4월 13일에 여기 있는 요 부산에 상륙했다고 했죠. 그쵸? 자, 부산에 상륙한 지 부산이나 동래성은 뭐 하루 만에 뚫렸고요. 그 다음 충주성의 전투에서도 결국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패배하게 된다. 뭐 여기서 8,000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조선의 육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신립의 패배 소식을 들은 선조는 결국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된다. 여러분에게 과연 이 선조라고 하는 이 당시 임금님이죠. 선조가 이렇게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과연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조가 한양을 버리지 않고 백성들이나 남은 군사들을 더 모아서 한양에서 한 번 더 전쟁을 벌여서 싸웠어야 할지, 아니면 어쨌든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의주까지 피난을 간 것인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 간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굉장히 분노했다고 전해지죠. 네, 바로 이렇게 임금이 의주까지 피난 가는 걸 좀 더 멋진 말로 하면 몽진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평양성을 거쳐서 결국 의주까지 피난을 가버립니다. 선조가. 의주까지 갔다는 얘기는 만약 이 전쟁에서 또 패배하면 명나라로 건너가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경복궁을 벗어난 선조, 그날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선조는 어찌어찌 말을 구했고 그 뒤를 따르는 신하들은 한 10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선조의 이제 아내인 왕비는 가마도 없어가지고 가마도 뭐 엄청 조그만 가마여서 타고 가다가 비가 오는 날 뭐 걸어갔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화가 난 경복궁을 선조가 결국 버리고 피난을 갔잖아요. 결국 이 비어있는 경복궁에 백성들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지금까지 임금이네 양반이네 하면서 이 백성들 신분보다 위에서 각종 세금을 내라고 하고, 높은 신분이라 해서 존댓말 해야 되고 조아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먹고 가장 좋은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치? 무식하다면서 자기들은 높고 똑똑한 척 다 하더니 이 전쟁이 나니까 패배하고 결국 도망가는 모습을 봤다. 백성들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경복궁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바로 이 경복궁을 불태워 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물론 이게 백성들이 진짜로 불을 태운 건지 아니면 일본군이 와서 불을 지른 건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화가 난 백성들은 결국 뭘 불태워 버릴까요? 가장 많이 불태워 버렸던 건 바로 이 노비 문서들을 바로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많이 불태워 버린 것들이 하나가 바로 토지 문서가 되겠죠. 이 토지 문서라고 하는 거는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가 난 백성들이 양반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런 토지 문서 같은 것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은 바로 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몇백 년간 경복궁이 비어 있다가 훗날 조선 후기에 고종이라는 왕 때 바로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다시 경복궁을 세우게 돼요. 그 경복궁이 다시 세운 경복궁이 지금 서울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뭐 기록에 따르면 뭐 일본군들이 한양에 왔을 때 거의 조선군은 저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임금은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주 육지에서 조선군은 거듭 패배를 하고 있었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에도 또 희망이 있었죠. 우리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인물 중에 한 명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패배하고 있었지만 바다에서 바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바다에서 싸우는 걸 수군이라고 하죠. 이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무찌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임진왜란 1년 전에, 자,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1년 전에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가 된 이순신은, 그러니까 일종의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쪽 지역을 전라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선생님 빨간색으로 하는 그 전라도죠. 이렇게 되고, 이 지역에 있는 수군을 다스리는 사람이 전라남도 수군 절도사. 네. 그러니까 수군 절도사라는 건 일종의 총사령관이 되었다는 거지.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조선도 일종의 전쟁 대비를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바다로 쳐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승진을 파격적으로 시켜주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이순신이 나이도 좀 어린 편이고, 그다음에 무과에 합격한 것도 다른 장수들보다 좀 느린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순신을 전라 수군 절도사라고 하는 이 전라도 수군 총사령관에 임명했다. 그것도 임진왜란이 터지기 1년 전에.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조선 사회에서도 일본이 뭔가 바다를 이용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순신 같은 인물들을 수군 총대장으로 임명하겠다. 뭐 이런 약간의 준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서 일본군을 무찌르진 않았을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순신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침략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것이 뭐예요? 바로 판옥선과 거북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보실 거는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선 수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력함,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함은 바로 이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예요. 판옥선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밑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또 몇 층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형태의 배입니다. 밑이 평평하다는 건 배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자, 이런 형태의 판옥선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찾아보시고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요. 자, 그러면 결국 뭘 대비하냐면 이 판옥선은 밑이 평평해서 배가 안정적이야.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화포를 장착할 수가 있어. 즉 배에다가 뭘 실을 수 있다는 얘기야? 대포를 실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양쪽에다가 이렇게 대포를 실어가지고 대포를 빵빵빵 쏴버리면 된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가 밑이 넓기 때문에 대포를 쏴도 배가 뭐 흔들리거나 뒤집히거나 배가 부셔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 판옥선에 화포를 장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판옥선이라는 배는 우리 조선의 배들은요, 여러분 레고 보면 레고는 다 하나하나 끼워 맞히는 거지. 마치 이런 것처럼 배를 만들 때도 나무들을 조각조각을 다 끼워 맞히는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끼워 맞추면 레고 얘들아 잘 단단하게 잘 지그재그로 잘 조립하면 엄청 단단하잖아. 그치? 땅바닥에 떨어뜨려도 안 깨질 정도로.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짜서 맞춘 형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판옥선은 튼튼한 형태였다. 그래서 대포를 쏴도 배가 부셔지거나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형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일본군의 배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배는 조금 더 이렇게 폭이 좁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폭이 좁은 배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폭이 좁은 배는 속도가 빨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폭이 좁은 만큼 약간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잘못하면 넘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일본의 배는 뭐냐면 아까 우리는 끼워 맞췄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못을 사용해서 배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못을 사용하니까
조금 충격이 가해지면 얘가 금방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물이 들어와 버리면 배가 침몰해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배에는 이 화포를 결정적으로 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일본군 배들의 전략은 결국 뭐겠어요? 이 일본의 이 폭이 좁은 배를 어떻게 해? 얘는 대신 뭘 잘해? 전쟁을 계속 해봤다고 했지. 맞아?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판옥선에 접근해서 뭐 해야 되겠어? 이 배에 올라타는 거지. 그렇지? 판옥선에 올라타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배를 뺏어버리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자, 조선군은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시켰지만 일본군이 배 위에 상륙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여기선 싸움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튼튼한 판옥선 밑에, 자, 결국 이런 튼튼한 판옥선 위에다가, 그쵸? 바로 뭘 씌워버려요? 일본군이 올라탈 수 없게 이 위에다가 철갑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머리를, 자,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이고 이거 좀 머리가 이상한데 용머리를 만드는 거죠. 용머리.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해요. 자, 이런 형태의 바로 뭘 만들었다? 거북선. 너무 거북선 정말 멋없게 그렸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판옥선 밑에다가 위에 거북선, 즉 철갑선이죠. 일종의 철갑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거북선의 용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북선이 막 수십 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거북선은 이제 철갑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몇 대만 필요한 거죠. 거북선의 임무는 결국 뭐냐면 돌격용 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맨 앞에서 일본군의 배를 돌격해서 대포를 쏘거나, 이래서 일본군의 배, 일본군이 진법을 가지고 배를 세우고 있는 걸 흐트러트리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그렇게 진이 흐트러지면 바로 이 판옥선에 장착된 화포를 이용해서 일본군의 배를 박살내는 이런 전법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전쟁 대비를 어느 정도 이순신 장군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성이나 부산진이나 동래성은 일본군이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 정도로 굉장히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충주에서 패배했던 신립장군도 일본군에 대한 정보, 이해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보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의 맞춤 전략을 쓰지 못하고 결국 기마병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미 일본군은 그것을 파악하고 바로 신립장군을 물리쳐버렸다. 물리쳤다? 대패를 해버리게 됐다. 신립이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줘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 수군은 바로 이 여수, 이 여수가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 수군 절도사로 있던 본진이 바로 이 여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출발해서 바로 거제도의 옥포에서 일본 수군과 싸워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옥포해전이 바로 조선의 첫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처음으로 승리를 하게 돼요. 임진왜란에서 계속 지다가, 그치, 절망 속에 있었는데 바로 이순신 장군이 옥포에서 일본군을 처음 무찌른다. 얼마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을 것이고, 그치, 조선의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첫 승리였겠죠. 네, 그 이후에도 이순신은 이어지는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게 된다. 전투에서 계속 승리한 이순신 장군은 결국 남해를 되찾게 되고, 그 다음에 전라도와 충청도에 바로 이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군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자, 하나는 자 이렇게 파란 선을 보시면, 자, 대마도를 지나서 맨 처음에 어디로 상륙한다고 했죠? 바로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 다음 부산으로 내려온 일본군은 육군으로는 바로 어디로 진격해? 한양으로 진격하는 거야. 육군으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략은 뭐겠어요? 자, 바로 일본의 수군은 바로
육군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한양으로 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 길목을 누가 막아버린 거야? 바로 이순신 장군이 차단해버린 것이지. 결국 한양을 점령하긴 했지만 일본군은 수군으로부터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 또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호남 지방이죠. 그 다음에 충청도 지방.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평야, 넓은 땅이 많은 지역이야. 곡창, 즉 식량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야. 이런 지역을 이순신 장군이 방어함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도 일본에게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바로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한산도 대첩 승리의 비결을 한번 알아볼까 해서 교과서 속으로 볼까요? 이순신 장군 하면 유명한 대첩이 바로 이 한산도 대첩이에요. 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임진왜란, 조선의 3대 큰 승리, 대첩. 대첩이란 말은 크게 승리한 걸 대첩이라고 그러지, 임진왜란에서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 하면 제일 유명한 건 하객진 전법이라는 거지. 자, 일본 수군을 크게 물리쳤다. 하객진 전법은 말 그대로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로 전선을 배치해서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나와 이렇게 학처럼 펼쳐져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뭐야? 조선 수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몰려있는 일본군을 향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하객진전법이 성공하려면 아군이 탄 배와 적군이 탄 배 사이에 거리를 정확히 파악해 대표의 명중률을 높여야 한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일본군이 우리 판옥선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대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포를 쏴서 바로 일본군을 박살내야 된다. 이순신 장군은 수학을 이용해 적군의 배와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했고 조총이라고 하는 사정거리 50m 밖에서 대포로 적군의 배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이 전법으로 이순신은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 하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전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하나가, 첫 번째는 적군을 내가 싸우고자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인하는 작전을 잘 사용하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나라는 남쪽에는 섬이 많잖아요. 그쵸? 섬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의 물길, 바로 이런 지형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전략들을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당시 일본군이 들고 온 신무기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일본군이 들고 왔던 신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조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총은 총이에요, 총.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같은 총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총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총은 어떤 형태의 총이냐면 당연히 여기 방아쇠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 방아쇠가 뭐 이렇게 당겨주는 건 아니야. 어떤 형태의 총이냐면요. 제일 첫 번째는 여기다 화약을 넣어야 돼요. 이 구멍에다 직접 화약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 쇠구슬을 넣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심지를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해가지고 치 타들어가면서 팡 하면서 이 쇠구슬이 날아가는 거야. 이런 형태의 조총이야. 자, 그러면 일본인들은 이걸 어디서 배워왔냐면 바로 일본은 이 당시에 네덜란드 상인들이랑 이미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총을 만드는 기술을 네덜란드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 굉장히 총의 형태니까 조선군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무기죠. 맞아요? 그럼 조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쏘기가 쉬워. 특별한 훈련이 필요가 없어. 왜? 화약 넣고 쇠구슬 넣고 눌러준 다음에 불을 붙여서 쏘는 형태야. 그러니까 이걸 화승총이라고 불러죠. 일종의 화약을 불 붙여가지고 쏘는 총은 화승총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아무런 글자도 모르는 농부가 뭐 반나절 정도 뭐 한 6시간, 7시간을 배우면 총을 쏠 수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쉬운 무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사정거리가 뭐 50m밖에 안 됐다. 사정거리는 이게 사람이 맞으면 죽는 거리를 말하는 거야. 얘가 50m에서 뭐 한 70m 정도. 이 거리 밖에서 싸우면은 조총이 별다른 뭐랄까 사람을 죽일 정도의 위력은 아닌 것이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조총에 대해서 그러면 뭐 엄청 센 무기였냐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조선군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조선은 강력한 활을 가지고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선군의 활이 오히려 사정거리가 뭐 150m에서 뭐 200m까지 될 정도로 훨씬 사정거리가 더 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활이 더 멀리서 쏘면 잘 맞출 것 같잖아. 근데 활은 또 단점이 있어. 뭘까? 총은 조준을 하면 총알이 거기에 날아가기 때문에 총은 조준이 쉬워. 즉 얼마 안 배워도 총은 금방 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여러분도 군대를 안 갔다 와봤겠지만 군대를 가서 총을 배워보면 총은 솔직히 그 구조만 이해하면은 총알 넣고 방아쇠 당기면 총이 나가. 몇 시간 안에 솔직히 다 배울 수 있어요. 총 쏘는 방법을.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 활을 쏴본다고 생각해세요. 장난감 활을 쏠라 해도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활은 사정거리가 길고 파워도 더 셌어. 솔직히 말하면 조총보다, 이 당시 조총보다는. 지금의 총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근데 이 활은 굉장히 훈련된 병사들만 쏴서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그 당시 우리 조선군은 훈련이 잘 돼 있었다, 잘 안 돼 있었다? 잘 돼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활이 아무리 사정거리가 길면 뭐합니까?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힘을 제대로 버텨줘야지 활이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힘도 없고 화살을 쏘는 거리가 몇 미터를 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고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조선의 활이 이제 일본의 조총에게 이제 밀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인들이 처음 본 무기였으니까 아무래도 그 조총 소리 생각해 보세요. 화약이 팡 터지면서 총소리가 난다. 조선군들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하지만 이제 조총이 어떤 무기라는 걸 조선군도 알아가기 시작했고 조총의 사정거리, 맞았을 때 죽는 거리가 생각만큼 길지 않다는 것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리를 더 먼 곳에서 싸운다든지 이런 전법들을 바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조선군도 당연히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본군의 약점을 하나 두 개씩 파악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넘겨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막아내고 있을 때, 자, 육지에서는 바로 누가 활약하게 되느냐? 바로 여기 중요해요. 의병들이 활약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육지에서는 바로 누가 활약을 하게 된다? 이 의병이라는 사람들이 활약한다. 의병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군대야. 자발적인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야. 자발적인 참여. 즉 나라가 임명한 거잖아. 이순신 같은 건 나라가 임명한 장수잖아. 나라가 그 다음에 임명하고 나라가 징병을 해서 군인들을 키운 것이지만 의병은 그냥 일반인들이 참여한 것이라는 거지. 그 다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들의 대단한 점이 바로 뭐야? 신분이 바로 양반인 사람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참여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양반에서 천민까지 바로 다양한 신분이 참여했다. 바로 뭘 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알겠나요? 자, 그다음 대표적인 의병장들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곽재우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곽재우는 늘 붉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바로
홍위 장군이라고도 불렸던 의병장입니다. 알겠죠? 임금님이 시키고 국가에서 돈을 줘서 일본이랑 싸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돈을 털어서 무기를 사고 식량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 여러 차례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라고 해서 홍위장군 곽재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백성들은 자기 고장과 나라를 지키고자 적극적으로 의병에 참여했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거, 의병은 곽재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의병으로 활약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전세를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조선 땅이 자,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우리나라 땅을 그리시고, 자, 그 다음 여기가 일본이죠. 그러면 일본의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본의 전략은 결국 뭐였다? 여기 가운데 있는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쳐들어왔지. 맞아. 부산과 동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충주를 무너뜨렸다. 그치? 그 다음에 조선의 어디를 점령했다? 한양을 점령한다. 그 다음에 한양을 점령하고 나서 이 위에 있는 평양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본군은 이제 뭔가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일본군이 한양에 도착하고 나서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왜 일본군이 충격에 빠진 줄 알아?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에 있어. 일본은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성주가, 그치, 자기들이 성을 걸고 싸워. 그치, 성주와 성주가 싸우면 각종 무사들을 동원해서 싸운다고 했지. 무사, 사무라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일본은 이런 문화야. 이쪽에 있는 무사가 성주와 여기 쳐들어가서 이겼어. 자, 무사를 죽였겠죠. 그러면 이 성주는 전쟁에서 패배했잖아. 그러면 이 성주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 둘 중에 하나야.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패배를 인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왜? 자기의 성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것이지. 이게 얘네들 사이의 일종의 룰이었어. 일본은. 그러면 일본은 똑같이 생각했겠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야, 한양까지만 쳐들어가면 한양만 무너뜨리면 왕이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리한테 졌다고 말을 하겠지. 근데 이건 뭐야? 한양 왔는데 텅텅 비어있어. 뭐야? 일종의 성주. 걔네가 봤을 땐 성주의 개념이잖아. 왕이 뭐야? 도망쳤다는 거야. 어디까지? 그것도 의주까지 도망을 쳤대.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자기들은 그런 문화를 본 적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전쟁에서 좀 불리하면 왕들이 잘 도망을 갔어. 고려시대도 생각해보면 몽골의 침입 때 강화도로 피난 갔잖아. 기억나? 그 다음에 뭐 고려 때 공민왕이 뭐 홍건적이 쳐들어오니까 개경을 놔두고 안동까지 도망가고 그러거든. 도망이라기보단 피신을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없었던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군을 굉장히 괴롭혔던 게 뭐냐면 일본군의 전략이 이제 속전속결 전쟁을 굉장히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거지. 선조를 뭐 잡던지 항복을 얻어내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식량을 많이 안 갖고 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길 중에 하나로 바로 뭐야? 육지로 육군이 올라갈 때 수군은 요쪽을 돌아가지고 한양 쪽으로 올려가려는 작전을 짠 거지. 우리가 식량이랑 먹을 거랑 가지고 갈게. 근데 여기서 바로 이 길을 차단해버린 사람이 누구야?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방금 전에 배웠던 이순신 장군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평양까지는 진격을 했지만 이제 식량이나 무기가 부족해지는 일본군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 이게 또 웃긴 이야기인데 일본군이 평양에서부터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일본군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동장군입니다. 응? 저 처음 들어보네. 동장군이 뭐예요?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바로 뭐냐면요. 추위예요, 추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도 우리나라 겨울은 엄청 춥잖아. 롱패딩을 입거나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 될 정도로.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고 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단 날씨가 따뜻한 거지. 근데 서울 넘어서 평양까지 갔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춥지. 왜? 우리 사회 시간에 1학기 때 배웠잖아. 우리나라는 당연히 남쪽이 따뜻하고 북쪽이 춥잖아. 그러니까 이 평양이나 북한 쪽을 가서 지금 일본군이 자기들 평생에서 이제 처음 경험해본 추위인 거야. 겨울이 돼버린 거야.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어 죽는 병사들이 생겨나는 거죠. 얼어 죽거나 아니면 동상이 걸려서 막 손이나 발이 막 이제 발가락이 썩어가거나. 그러면 이런 보급품, 따뜻한 옷이나 먹을 거나 이런 걸 가지고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올 수가 없다?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런 보급을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일본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되는데 이때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 요청을 했을까?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본이 맨 처음에 어디를 쳐들어간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했더라? 바로 이 나라지. 바로 중국. 당시는 명나라가 되겠죠. 이 명나라가 그래서 결국 조선에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왜? 만약 조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공격해올 대상은 바로 명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나라가 뭐 조선이 불쌍해서 도와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단순한 거죠. 물론 도와줘서 고맙긴 하지. 안 도와준 것보단 나은데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것도 이런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치는 이득이 없으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명나라 입장에선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 전쟁터는 중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조선 땅에서 일본군을 막아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어쨌든 바로 이 명나라가 구원병을 파견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으로서는 조선을 만만하게 볼 수 없고 전쟁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명나라의 군대가 참전해서 조선을 돕게 된다.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의 관군이 연합하여서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일본군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로는 바다에선 이순신 장군이 활약해. 그 다음 명나라와 조선군이 힘을 합쳐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해.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야? 전국 각지에서 이제 갑자기 웬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의병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공격해.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너무너무 쉽게 이겨가지고 일본이 쉬워 보였지만 조선이 쉬워 보였지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지. 맞아요. 자, 이렇게 전쟁이 이제 점점 역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다음 조선과 명예연합군은 자, 수도였던 한양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평양을 탈환하고 이제 한양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바로 또 활약한 장군이 바로 권율 장군이 되겠습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산성에서 군사를 이동시켜 전투를 준비했다. 이에 일본군은 맹 공격을 했으나 관군, 그러니까 조선 정규군을 관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승병, 즉 승려들이 마찬가지로 힘을 합해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굉장히 무시당하는 천민 중에 승려가 있었잖아. 하지만 이 승려들이 외적이라는 일본군이라는 적 앞에서는 힘을 하나로 합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게 유명한 바로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3대 대첩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게 뭐가 있지라고 궁금했을 거야. 두 번째는 바로 이 행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승려로 조직된 군대인 승병 됐죠? 그 다음에 나라에 소속된 군대를 관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일본군의 침입에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고 대첩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라는 것이죠. 이 행주대첩이 바로 한양을 빼앗는 데 아주 결정적인 전투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도 이제 행주대첩에서 크게 패했죠. 그래서 일본군은 강화회담을 제안했다라는 거죠. 네, 강화회담이라는 것은 싸움을 그치고 어떻게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강화회담이에요. 즉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내가 군대를 철수하겠다. 이때 일본군이 요구한 게 뭐 말도 안 됩니다. 뭐 전라도랑 뭐 경상도랑 뭐 몇 개의 도를 누구한테 달라고? 일본에게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요. 여러분이 조선이라면 이 요구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땅을 일본 진해가 내놓으래. 그 다음 또 명나라한테는 무슨 헛소리 하냐면 명나라 황제의 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첩으로 보내래. 뭐 진짜 결혼하는 부인도 아니고 첩. 그러니까 뭐 명나라 입장에서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강화회담이 일본에 봤을 때는 시간 끌기용이었을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협상이라 합치고 전쟁은 멈추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또다시 쳐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 끄기 전략이었다는 거지. 왜 우리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기억 안 나면 있잖아요. 그게 말입니다. 이러면서 시간 끌기 전략 쓰잖아. 그지? 자, 그래서 강화회담이 실패했고 일본군이 다시 침입했다. 이거를 정류재란이라고 부르는데 임진왜란 안에 포함시켜서 보통 이 정류재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정유년의 재란, 다시 쳐들어왔다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자, 이순신은 강화회담 중에도 일본군 침입에 대비했지만 조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임금은 누구였죠? 바로 이 선조입니다. 선조. 이 선조가 당연히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쳤죠. 피난 갔죠. 백성들한테 인심이 좋았을까? 백성들이 좋아할 수 있었을까? 백성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을 거야. 소위 쪽팔렸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조는 바로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는 이 이순신이 약간 못마땅한 거지. 왜? 이순신은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그리고 선조가 이순신한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일본군이 이제 계책을 쓰는 거죠. 일본군도 바보가 아니잖아. 이순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순신을 자꾸 험담하고 모함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일본군이 거짓 정보를 흘리죠. 이 거짓 정보에 속아가 넘어간 신하들이나 선조가 바로 이순신한테 뭘 내려?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임금님의 명령은 어명이라고 그래. 자, 저기 일본군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가서 함대를 이끌고 와서 일본군을 무찔러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순신은 그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게 돼. 왜? 누가 봐도 그건 거짓말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곳으로 함부로 군대를 끌고 갔다가는 수군이 패배할 수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조심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시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건 솔직히 말하면. 임금의 명령을 어겼다는 건 잘못 해석하면 반역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순신이 명령을 처음에 거부할 때 뭐 한두 번은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거부를 여러 차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선조 입장에서는 반역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차마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전쟁이 끝나진 않았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백의종군해라 감옥에 보내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백의종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쌓아놨던 사령관으로서 직책 내려놓고 쫄병부터 시작해. 이걸 백의종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자리 관직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순신을 감옥에 가둬 버렸네.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순신은 대신해서 그러면 임명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보냈으니 선조는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게 된다. 그게 바로 또 하나의 명장이었던 원균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 원균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 좀 해볼게요. 자, 원균. 근데 이 원균, 야,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잘 싸웠는데도 임금님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어. 너가 원균이라고 생각해봐. 이제 어쩔 수밖에 없어. 내가 사령관이 됐네? 뭐야, 임금님이 어명 또 내리겠죠. 뭐 하라고? 저기 일본군 가서 무찔러라. 원균은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죠. 결국 원균이 칠천량이라고 하는 곳에 조선의 수군을 데리고 출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시 무엇이다? 일본의 계략이었어요. 이 칠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크게 패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거의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훈련시켜 왔던 수많은 군사들도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유능한 장수들 또한 많이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 또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결국 뭐겠어요? 조선에 배웠던 판옥선이나 거북선과 같은 배들도 전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대부분 파괴돼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칠천량에서 일본군에게 대패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균 역시 이 칠천량 해전에서 결국 전사하게 돼요. 알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라든지 뭐 위인전을 읽어보면 이 원균을 굉장히 좀 탐욕스럽고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위인전이나 이런 책들이 좀 만들어진 이야기도 좀 있다고 난 생각해.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쓰신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원균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순신 장군이 싫어한 사람은 맞아. 원균을 싫어했대. 근데 이제 뭐 원균의 기록이 뭐 남아있진 않으니까. 어쨌든 네. 원균은 근데 이순신보다도 나이가 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보다 무과 그러니까 이 무인이 되는 시험에도 훨씬 먼저 합격했던 선배야. 선배 일종. 그러니까 원균이 선배였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원균도 칠천량에서 패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능한 장수였고 또 이순신 밑에서 같이 작전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총대장으로 있을 때 원균이 자기 부하들과 조선 수군을 이끌고 가장 먼저 싸우는 걸 선봉이라고 그래. 선봉. 군대는 제일 앞에 싸우는 걸 선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선봉에 써서 싸울 정도로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다라고 전해지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원균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이 이제 원균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고 나중에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원균 집안 사람들이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뭘로 알 수 있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선조가 이제 이 임진왜란을 극복한 신하들을 훈장을 줘. 이것을 일종의 뭐 공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공신 중에서 싸움, 그러니까 전쟁을 제일 잘했던 사람을 3명을 표창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겠어? 당연히 이순신이 있겠지. 1등 공신이야. 그치? 두 번째 누구 있어? 여기 행주대첩에 누구? 권율. 3명을 딱 줘. 3명을 딱 적어 이름을. 제일 잘 싸운 군인 3명. 이순신, 권율, 그 중에 한 명이 뭐야? 원균이야. 죽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기록으로 남아있어.
제일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가장 싸움을 잘했던 3명으로 이순신, 권율, 원균 이름이 적혀 있다고. 과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원균이 탐욕스럽기만 하고 나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주었을 것이냐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쟁에서 패한 군인은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죠. 수많은 조선군을 전멸시키고 많은 군사나 장수, 그다음에 많은 배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히 원균이 비판받아야 될 점은 맞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선조는 누구를 또 다시 불러? 이순신을 다시 또 불러. 그치? 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이순신은 수군과 판옥선을 정비하죠. 하지만 이때 바로 한 이순신의 유명한 말이 있죠. 맞아요. 이순신에게 결국 남은 거는 배 몇 척밖에 없었다는 거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유명한 말을 이때 남기죠. 왜? 이제 선조가 이순신을 아무리 임명했지만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야. 12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순신 포기하고 권율하고 이제 수군은 포기하고 육군으로 들어와서 권율이랑 같이 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바로 이순신이 임금님께 바치는 글에 들어있었던 명구가 바로 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린 것이죠. 영화 같죠? 그렇죠?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바로 일본군이 크게 승리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게 되는데 이 12척의 배로도 이 명량해협이라는 곳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뛰어난 작전을 구사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게 바로 명량대첩이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영화 명량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 물살이 굉장히 빠른 이 명량이라는 곳에 지형을 잘 이용해서 이순신 장군은 항상 지형을 잘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군이 돌진해 오자 그때 그 빠른 물살을 이용해. 그 다음 실제로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이 12척의 배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 배 빼고 나머지 애들은 도망가 버렸어.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일본군 배가 130 몇 척. 조선군은 12척인데 한 명당 배 10척을 싸워야 돼. 그러니까 무서운 장수들이 도망가 버려. 근데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혼자 싸워요. 1대 133척으로. 기록에 따르면 진짜로 한 1시간 반 싸웠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쳤던 장군들이 돌아오는 거죠. 장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군들하고 힘을 합쳐서 명량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의 최후는 결국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전쟁을 일으켰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군은 결국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판단하고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이 길었던 7년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전쟁의 끝과 함께 이순신 장군 역시 사망하게 되죠. 이순신 장군은 바로 후퇴하는 일본군을 쫓아가다가 바로 노량해전이라는 곳에서 일본군이 후퇴하니 저 일본군을 공격해서 다시는 조선을 넘볼 수 없게 만들자라는 이 노량해전에서 바로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게 적의 총탄에 맞았다. 대장이 총에 맞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량해전은 패배한 전투가 아니야. 승리한 전투에서 총대장이 전사한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선조에게 반역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긴 한데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뭐 그 내용은 궁금하신 친구들은 뭐 네이버 검색이나 유튜브에서 더 다양한 의견들을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7년간의 긴 전쟁은 끝이 났지만 전쟁터는 바로 7년 동안 조선이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것이고 수많은 군사들도 죽었을 거예요.
7년간 전쟁이 계속되니 농사를 짓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황폐화돼 버린 조선. 하지만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나 뭐 권율, 그 다음에 의병들의 활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임진왜란 일본의 침입을 이때는 물리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73쪽에 있는 탐구활동,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활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